돌아가는 시간 아메리카노 2024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아메리카노 진행을 맡은 뉴스페퍼민트 편집장 송인근입니다. 제 곁에는 아메리카노의 정치통 제 짝꿍 프린스턴 정치학과 유혜영 교수님 변함없이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사람들이 왜 영어로 그 표현할 때 최상급 표현 진짜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 또 비슷하게 자주 하는 말 중 하나가 I've never seen 막 I've never been proud, I've never been confident like more than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진짜로 아메리카노 2020을 시작한 이후로 한정해서 생각해 보더라도 이토록 요즘처럼 아침에 딱 눈 떴을 때 뉴욕타임즈 열어보는 게 또 무슨 브레이킹 뉴스가 떴지? 뭐 이렇게 설레면서도 두려운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뉴스가 음. 쏟아지는 동안 사실 저희가 또 미국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더 그랬죠. 맞아. 네. 그래서 한국에 한 달 정도 있고 또 음. 유럽에 뭐 학회 및 휴가 일정으로 갔다 오느라 음. 뭐 좋았지만 좀 한 구석으로는 마음 불편한 게 있었죠.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진짜 저희가 휴가는 휴가대로 잘 지내면서 그러면서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왜냐면 뉴스가 쏟아지면 또 이제 해설을 해드리고 싶고 또 저희도 이제 시간을 써서 계속 보고 싶은데 맞아요. 또 여행을 하는 동안 또 집이 아니면 그런 루틴 같은 게 좀 무너지기도 하고 맞아요. 녹음하기도 이제 뭐 아주 좋은 환경은 아니어서 불편한 마음만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제 프린스턴에 돌아와서 드디어 집에 왔습니다. 네 이제 공화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이제 총 음. 정리하는 느낌으로 오늘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네요. 맞아요. 사실 지난 에피소드는 이제 저희가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을 때 녹화를 해서 사실 녹화도 했는데 그 영상은 편집할 시간이 도저히 없어서 그냥 올리지 못하고 유튜브에도 오디오만 팟캐스트만 이제 올려놨는데 그때는 그래도 이미 대선 토론이 미리 날짜가 정해져 있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이때는 좀 시간을 빼서 짧게라도 아무튼 이야기를 해보자 해서 녹음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다음에 토론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못할 줄 당연히 몰랐고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뉴스가 쏟아지다가 뭐 좀 이따 다루겠지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암살당할 뻔한 뭐 그런 일까지 브레이킹 뉴스를 뜨니까 이거는 뭐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든 집을 떠나 있는데 이거를 바로 에피소드로 올리는 게 감당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면은 최선을 다해서 캐치업을 해보자 하고 돌아와서 지금 이제 새로운 에피소드를 녹화하러 앞에 앉았고요. 지금이 7월 19일 금요일 오후인데요. 여기 미국 시간으로 오늘은 공화당 전당대회를 위주로 점입가경 미국 대선이라고 제가 가제를 달아놨는데 그 에피소드를 녹화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있던 일을 우선 제가 간단히 시간 순서대로 좀 정리를 하고 나서 교수님과 함께 하나하나 사건들을 좀 이제 되짚어보고 그 의미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녹음해서 올린 지난 에피소드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민주당 안에서는 TV 토론 이후에 바이든이 재선에 도전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의원 누가, 주지사 누가, 어떤 뭐 중진급 뭐 인사 누가 공개적으로 바이든의 사퇴를 뭐 요구하고 나섰다. 뭐 이런 공개적으로 또 말은 못하고 있지만 비공개 석상에서는 민주당의 수많은 인사들이 바이든으로는 안 되겠는데 뭐 이런 분위기가 팽배하다. 뭐 이런 뉴스가 6월 말 7월 초에 쉼없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7월 1일이었죠. 미국 대법원이 대통령이 재임 중에 국정을 운영하면서 수행한 공적 업무, 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그 법으로 기소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회기를 마쳤어요. 미국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헌법에 준하는 이제 효력을 지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판결을 마지막으로 이제 대법원이 여름 휴직기에 들어가고 대법관들은 이제 휴가를 떠나버렸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우주의 기운이 트럼프를 띄워주는 건가, 트럼프로 이제 모이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트럼프로서는 이제 TV 토론 이후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지금 바이든은 스스로 무너지고 민주당은 안에서 이제 사분오열, 약간 자멸하는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 분위기 그대로 공화당 전당대회로 이제 모멘텀을 이어가기만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관심은 그때까지 아직 지명을 하지 않았는데 부통령 후보 러닝메이트를 누구로 지명할지에 대한 관심도 이제 쏠리고 있었고 모든 정치인이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트럼프는 특히 이 세상의 이목이 자기
한테 자기 입에 쏠리는 상황을 너무 좀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게 아무튼 트럼프한테 잘 맞아 떨어지는, 잘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난 토요일이었죠. 13일 저녁에 이제 지금쯤 이제 모두가 다 아시는 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펜실베니아주의 버틀러라는 곳에서 진행한 유세 중에 트럼프가 총에 맞았습니다. 트럼프를 이제 암살하려던 범인은 현장에서 사살됐고 총알은 목표물인 트럼프를 맞히지 못하고 트럼프의 귀를 스쳐서 지나갔죠. 천만다행이었어요.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트럼프는 목숨을 구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틀 뒤인 15일 월요일부터 나흘 일정의 공화당 전당대회가 시작됐습니다. 트럼프는 첫날 러닝메이트로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인 제이디 벤스를 지목을 했고요. 전당대회 내내 뭐라 그럴까 이제 신의 가호를 받는 이제 거의 성인이라 해도 될 만한 아우라를 뿜으면서 트럼프가 아주 성황리에 공화당이 전당대회를 마쳤습니다. 어제 그래서 이제 대미를 장식한 트럼프의 연설까지 전체적으로 아주 성공적인 전당대회였다고 할 수 있겠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이따 유영 교수님이 해주실 테고 그러는 와중에 공화당이 이제 전당대회를 그 한창 진행하는 와중에 17일 수요일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라스베가스 그 네바다주에서 한창 뭐 이제 일정을 진행을 하다가 양성 판정을 받았으니까 델라웨어에 있는 자기 집에 급히 돌아가서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잔치집 분위기인 공화당 전당대회를 지켜보던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속은 계속해서 이제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을 텐데 자가격리 중인 바이든 대통령에게 그래서 민주당 이제 최고위 인사들이 계속해서 이제 전화를 하고 좀 얘기를 해서 재선에 도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이제 전하고 있는 걸로 계속해서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금요일 오후 4시인데 여기 미국 동부 시각으로 아직까지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하겠다는 발표는 없지만 기사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바이든이 후보직에서 물러나는 건 시간 문제로 보이기도 해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확실하진 않은 것 그런가요?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 바이든으로 될까 싶긴 한데 사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고요. 그래도 일단 그런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메리카노에서 왜 자주 블루 스테이트 민주당 성향의, 레드 스테이트 공화당 성향의, 그 다음에 누가 될지 모르는 스윙 스테이트 경합주 뭐 그거 구분해 드렸던 거 이제 다들 잘 아실 텐데 지금 그 공식이 완전히 무너질 만큼 바이든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정말 아주 급락해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저는 이제 과연 더 버틸 수 있을까?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 7월 19일입니다. 짧게 정리한다고 했는데도 지난 TV 토론 이후에 업로드해드렸던 에피소드 이후에 한 3주 남짓 시간을 돌아보기만 했는데 제가 벌써 숨이 가빠지고 막 목이 쉴 정도인데 그래서 오늘은 뭐를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지 저도 이제 고민인데 한번 이제 반대로 시간 역순으로 가보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사실 가장 따끈따끈하고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소식 저희도 이제 속보가 나오면은 바로 라이브 버튼을 누르고 이제 소식을 전해야 하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여부 그 다음에 민주당의 내부 사정 뭐 요거를 짚어보고 그 다음에 상황리에 끝난 이제 공화당 전당대회 이야기를 하고 특히 제이디 벤스를 부통령 후보로 러닝메이트로 지명한 트럼프의 어떤 포석, 장기적인 포석 뭐 그런 것까지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트럼프 암살 시도에 관한 뉴스 또 짚어보긴 할 텐데 뭐 이거는 별로 사실 짚을 만한 게 없긴 해요. 왜냐면은 범인이 현장에서 사살됐고 뭐 조직적인 계획이 있었다기보다 지금까지 나온 뉴스를 종합해 보면은 단독 범행으로 보인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시켜서 뭐 어떻게 했을 거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검증할 수 없는 음모론에 그칠 가능성이 많아서 저희가 그거를 뭐 일일이 알아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13일 토요일 버틀러에서 있었던 일을 짚어보고 그 다음에 그 7월 1일 대법원이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인정한 판결을 비롯해서 사법부와 트럼프의 관계 지금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가 다시 당선된다면은 사법부와 행정부, 뭐 대통령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정도 순서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정말 사건이 많았는데요. 이 모든 사건들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해하려면 크게 세 가지 정도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민주당은 어쩌다 여기까지 왔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이제 바이든이 물러날 것인가, 물러나지 않을 것인가, 만약에 물러난다면 누가 후보가 될 것인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트럼프는 어떻게 공화당을 완벽하게 장악을 했나?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면 이제 사건들을 좀 엮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체계적으로. 네. 그럼 우선 첫 번째, 이제 민주당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나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몇 번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면 다른 경쟁자들이 나서지 않는 게 관례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번에 민주당도 경선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그렇죠. 경선에 비해서는 뭐 뉴스가 거의 안 나오긴 했지만 1,400만 명 정도가 민주당 경선에서 투표를 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뭐 핵심이었고 다른 후보도 있긴 했어요. 예를 들어서 미네소타의 하원 의원인 딘 필립스 같은 사람이 사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바이든이 너무 나이가 많다. 그래서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서 바이든에게 도전을 했지만 뭐 워낙 그러니까 중간에 뭐 표 얻기도 어렵고 해서 중도 사퇴를 했고요. 네. 근데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사퇴 요구가 있을 때마다 1,400만 명이나 되는 유권자들이 나를 이제 뽑았는데 그 사람들의 뭐 의지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2,400만 명이 말씀하신 대로 경선 그 프라이머리 또는 코커스 그 예비 선거에서 민주당 거기에 가서 당 후보로 누구를 지명할지에 대해서 투표를 한 건데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나간다고 하니까 바이든이 뭐 거의 몰표를 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2020년에 이제 민주당이 진짜 제대로 된 경선을 했을 때는 그랬죠. 3,700만 명이 투표를 했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는 훨씬 이제 숫자가 적었죠. 왜냐면 경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생각해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에 후보로 나설 때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때도 나이가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내가 민주당 내에서 다음 세대 리더십을 위한 약간 교보두? 뭐죠? 갑자기 역시 가교가 되겠다. 또는 교두보. 교두보. 제가 그 교두보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책을 좋아하셔서 교보문고에 자주 가시다 보니까 한국에 계실 때 교두보. 교두보. 다리가 되겠다. 제가 브릿지라고 써주셨잖아요. 네. 브릿지라고 하세요. 네, 다리가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때 뭐 재선에 내가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럼 뭐 재선에 도전 안 하겠다라는 말도 안 했고 하겠다는 말도 안 했는데 이제 분위기를 보니까 사실 재임 기간 동안 워낙 이제 트럼프에 대한 반감이 민주당 사람들 사이에서는 있었고 이제 트럼프가 아닌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안도감 이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재임 기간 동안 인기가 좋았어요. 나쁘지 않았죠. 네, 그리고 정책도 이제 민주당에서 원하는 정책들을 펼쳤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는 바이든에게 약간 도전하려는 어떤 적극적인 움직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2년 11월 미국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자마자 대선에 이제 도전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도 그때 에피소드를 했죠. 그렇죠. 근데 그때부터 사실 바이든이 선거에 다시 나가는 건 약간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서 그러니까 바이든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게 만약에 트럼프가 공화당의 후보가 된다라고 하면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 최고의 카드는 바이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바이든밖에 없다. 네, 왜냐하면 실제로 트럼프에게 이겨본 사람은 바이든밖에 없으니까. 물론 선거가 2번밖에 없긴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내가 2020년에 나가서 이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도 이제 예를 들어서 민주당 내에서 지금 뭐 차기 그 대선 후보들로 생각되는 사람들이 보통 뭐 여성 그다음에 뭐 성소수자 남성 혹은 뭐 캘리포니아 주지사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미국의 어떤 유권자층에게 굉장히 크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에 비해서 백인 남성에 비해서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별 이제 고려 없이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나가는 걸로 이제 정해진 거죠. 그리고 사실 미국 정치는 기본적으로 민주당 48%,
공화당 48%는 정해져 있고 48, 45, 45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가운데 이 4%, 5% 정도를 두고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양극화 굉장히 심하고 지난 선거 결과들을 봤을 때 뭐 바이든 말고 어떤 다른 후보가 됐을 때 이 상황을 크게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바이든 대통령으로 이제 나간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도. 네. 근데 이제 사실 바이든 대통령한테 뭐 나가지 마라. 이제 유권자들 이제 여론조사 같은 거 보면은 뭐 나이에 대한 우려 같은 게 있고 바이든 트럼프 이제 리매치에 대해서 둘이 또 만나는 거에 대해서 되게 피로감이 있다. 그러면 이걸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 뭐 전달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제 바이든이 나가겠다고 한 상황에서 그러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2016년에 생각해 보시면 그때 바이든이 부통령이었잖아요. 미국에서 사실 부통령은 당연히 이제 현직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그 당의 대선 후보로 당연히 도전하는 게 관례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2016년 경선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그 당시 힐러리 클린턴 이제 국무장관이 이제 후보로 나오겠다고 한 상황이고 민주당 내에서 오바마 대통령, 척 슈머, 낸시 펠로시 같은 이제 지도부에서 바이든에게 설득을 한 거예요. 이번인 힐러리 클린턴의 타임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민주당이 미국 역사 최초로 여성 대통령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기회 앞에 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든 너가 양보를 해야 된다 라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꿈이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네, 88년 그 다음에 2008년 이렇게 두 번이나 대통령 선거에 나갔던 사람이고 정말 2016년에도 나가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후보로 되는 걸 보면서 자기가 되게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16년에 네, 민주당에서 나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거를 수용을 해서 양보를 했던 거거든요. 그때 아예 안 나왔죠? 안 나왔죠. 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근데 본인이 나가고 싶었는데 민주당 지도부가 못 나가게 했는데 트럼프에게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나 낸시 펠로시나 이런 사람들이 대놓고 바이든한테 물러나라고 할 수가 없는 이번에. 거예요. 네.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바이든 캠프가 사실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민감하구나. 불만이 있고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계속 얘기 나올 때마다 너네가 사실 8년 전에도 그렇고 2020년 때도 나를 이제 사실 과소평가했다. 근데 내가 나가서 트럼프를 이기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민주당 이제 지도부도 바이든이 나간다고 하니까 아무도 뭐 거기에 이제 딴지를 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바이든의 뭐 나이 뭐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누구나 다 속으로 민주당 지지자 또는 민주당원 그다음 민주당 뭐 의원들도 속으로는 바이든이 나이가 괜찮을까 앞으로 4년 더 하기에는 뭐 그렇게 그런 우려를 다 조금씩은 품고 있었을 텐데 어쨌든 괜찮아 보이고 그다음에 본인도 봐라 2016년에 그랬다가 2020년에 내가 트럼프를 꺾고 어쨌든 민주당이 정권을 되찾아오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2024년 3월 4월 내내 좋다가 이 토론회 이후로 TV 토론 이후로 갑자기 무너진 약간 골맞던 게 갑자기 뭐 드러나면서 약간 터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네, 사실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에 연두교서 연설 생각해 보시면 저희도 굉장히 호평을 했었는데 라이브로 했었죠. 네, 거기에서도 뭔가 굉장히 좀 파워풀한 모습을 보여줬고 뭐 1시간 넘는 연설에서 맞아.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좀 안도하는 게 있었죠. 그리고 맞아. 지난 이제 3년 반 동안 대통령이 되고 나서 사실 현직 대통령은 뭐 정책 관련해서 되게 바쁘기도 하고 다양한 행사가 있고 어떤 선거 관련된 캠페인 같은 걸 거의 안 하잖아요. 그렇기도 했고 그 신문에서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이런 데서 6월 27일 토론회가 있기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고령 나이가 들면서 과거 예전 같지 않다. 뭘 잘 까먹는다거나 이런 느리다 의사결정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쓴 기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바이든 캠프는 이거는 뭐 일축했죠. 네, 일축을 했고. 근데 생각해 보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우리가 텔레프람프라고 하죠. 앞에 그 자막이 나가는 그 프롬프터 네, 프롬프트를 보고 이제 읽고 연설하는 데서는 뭐 크게 문제를 보이지 않았었는데 실제로 이제 프롬프트가 없는 미국에서 이제 unscripted라고 하는데 그냥 자유롭게 기자들이랑 질문을 주고받고 대답을 하고 이런 행사들을 거의 안 한 거예요.
지난 3년 반 동안. 임기 동안. 네. 네네. 그래서 사실 기자들이 바이든이 당선된 뒤에 이런 기자회견을 2-3번 정도밖에 안 해서 지금까지 대통령들 중에서 가장 그런 기자회견을 적게 해서 불평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특히 경합주에서 어쨌든 뭐 오차범위 안에 있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보다 여론조사를 하면은 낮았잖아요, 뒤졌죠. 수치가. 그러면 이제 그거를 뒤집으려면 더 적극적으로 이제 유세를 하고 이 유권자들을 만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활동도 굉장히 안 한 거예요. 맞아. 네. 그 일정을 보면은 그래서 굉장히 지금 아무튼 재선에 나간다고 했는데 아무리 그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도 되게 바쁘게 뭐를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좀 적었어요. 좀 스케줄이 한가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이제 잘 준비한 행사만 뭐 띄엄띄엄 하면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는 저는 그건 못 봤는데 왜 기밀문서 유출과 관련해서 트럼프도 특검에서 그 기소를 했고 바이든도 기밀문서 유출이 있었어서 바이든의 그 기밀문서 유출에 관해서도 특검 임명했었잖아요. 네. 로버트 허. 네. 그것도 저희가 어떤 에피소드 할 때 그때 그 이슈가 돼서 저희가 짚었던 적이 있는데 로버트 허 그 한국계 그 미국인 그 검사가 그 특검 보고서가 바이든을 뭐라고 그랬었죠? well-meaning old man. 그러니까 뭐 사람은 좋지만 자꾸 깜빡깜빡하고 대화를 하면서 자꾸 틀리고 아까 했던 말이랑 안 맞고 뭐 그런다고 그런 식으로 기억력도 좀 깜빡깜빡한다 그런 식으로 보고서를 썼을 때 그때도 바이든 대통령 본인하고 그 캠프에서 아주 악의적인 되게 어떤 흠집내기다 뭐 이런 식으로 발끈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때 그런 관찰이 뭐 크게 과장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상황을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를 워낙 오래 했기 때문에 굉장히 최측근 참모들이 있고 그 최측근 참모들이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 이런 고령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최대한 노출되지 않게 엄청나게 이제 노력을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숨기거나 이제 노출을 최소화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리고 굉장히 또 재밌는 거는 6월 27일 대통령 그 트럼프와 바이든 사이의 그 토론회가 사실 바이든 캠프가 제안해서 성사된 토론회거든요. 먼저? 네네. 그랬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전당대회가 끝나고 맞아. 9월, 10월에 토론을 3번 정도 하는데 6월에 이렇게 전당대회 전에 대통령 후보가 토론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 그렇구나. 그게 이례적이라는 사실은 저희도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바이든 캠프에서 먼저 제안을 했군요. 네, 왜냐하면 지금 사실 미국의 양극화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여론이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사건이 나든 뭐 트럼프 기소가 되든 유죄 판결을 받든 전혀 움직이지 않으니까 바이든 캠프에서 승부수를 던진 거죠. 돌파구를 네, 그래서 마련하려고. 뭔가 이 토론회를 통해서 트럼프가 얼마나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위험한 사람인지 뭐 그런 디스플레인이 없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면 이 차이를 부각을 시키면 여론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토론회를 한 건데 이제 그 토론회가 오히려 바이든에게는 엄청난 이제 독이 된. 그렇다면은 더더욱 저는 좀 심하게 보면 어이가 없는 게 그 바이든 캠프에서 지금 바이든이 토론을 이렇게 망치지 않을 거다, 잘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얼마나 준비를 많이 시켰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처참한 퍼포먼스를 했단 말이죠. 저는 그게 바이든 캠프에서 뭐라 그럴까 좀 객관적인 판단을 못 하고 있는 건가 자꾸 싶어서. 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변명을 보면은 그 전주에 뭐 유럽을 2번이나 왔다 갔다 했고 뭐 G7 미팅이 있고 그 다음에 G7 미팅 유럽에서 또 하다가 뭐 캘리포니아에 펀드레이징을 하러 유럽에서 또 왔다 갔다 했어요? 또 그때 조지 클루니가 그때 펀드레이징을 이제 조직을 해서 캘리포니아까지 왔다가 또 유럽에 갔다가 와서 그래도 일주일 정도 캠프 데이비드에서 그 토론 준비를 했다고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이 토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다음에 트럼프에 대해서 약간 과소평가를 했고 본인들의 어떤 능력이나 그런 뭐 바이든이 사실 뭐 정책에 대해서 뭐 빠꿈이다 이런 걸 얘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약간 과대평가한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정책을 얼마나 잘 알든 실제로 정책을 훨씬 더 잘 수행을 했든 중요한 거는 내가 뭘 잘했다 트럼프는 뭘 잘못했다를 말을 못 하는데요. 뭐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토론 이후에 이제 민주당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그동안 정말 갑자기. 마주하지 않았던 그 현실에 이제 직면을 해서 음, 토론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바이든 이제 캠페인이 이제 시작을 이제 하면 승산이 있다고 이제 봤는데 토론 이후에 그 희망이 완전 무너진 거죠. 역설적으로 이례적으로 토론을 6월에 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문제가 일찍 드러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그러니까 입장에서. 바이든이 물러나기를 지금 바라는 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네. 자, 그래서 바로 그렇다면은 첫 번째, 민주당은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가? 왜 바이든의 어떤 이런 문제를 미리 캐치하고 미리 좀 인지를 하고 대책을 세우지 못하다가 여기까지 왔는가를 알아봤고,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아까 저랑 교수님이랑 전망도 약간 엇갈렸는데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나느냐, 그러니까 재선의 꿈을 접느냐, 아니면은 물러나지 않고 계속 바이든 해리스 티켓으로 가느냐, 이제 지금 기로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보죠. 바이든이 물러나면 어떻게 될 것이며 바이든이 물러나지 않으면은 뭐 전망이 어떤지 등등을. 네. 이제 6월 27일 토론 이후에 이제 민주당 사람들이 정말 바이든의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측근들이죠. 바이든을 계속해서 지지했던 이제 그룹들이 바이든 사태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네. 크게 나눠보면 네 가지, 그러니까 네 그룹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진보적인 언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뉴욕타임즈의 이제 에디토리얼 논설위원들이 이제 바이든이 물러나야 한다. 이제 바이든으로는 트럼프를 이길 수 없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뉴욕타임즈의 유명한 칼럼니스트들 뭐 네, 일제히다. 다 일제히 뭐 바이든 물러나야 한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뭐 예를 들어서 거의 다였습니다. 제가 그 뉴욕타임스 칼럼은 스브스 프리미엄에 그 쓰잖아요. 번역하고 쓰는데 전부 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뭐 거의 다 바이든으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개진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우리가 케이블 TV라고 하는데 뭐 팍스 뉴스, CNN, MSNBC 이렇게 세 개가 대표적이고 그 중에서 이제 팍스는 보수적인 성향, 뭐 CNN은 가운데, MSNBC는 뭐 더 진보적인 성향 이렇게 보는데 그 MSNBC의 아침 뉴스가 있어요. 아침 그래서 뉴스. 모닝조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쇼를 운영하는 사람이 전직 하원 의원이거든요. 원래는 맞아요. 공화당 맞아요. 의원이었다가 지금은 굉장히 이제 민주당 성향의 사람인 조 스카스보로라는 사람인데 이 모닝조가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뉴스 쇼라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보는데 이 토론이 끝난 다음 날 6월 28일 아침에 이 조 스카스보로가 맞아. 정말 한 독백으로 12분 정도 정말 바이든 대통령을 정말 사랑하고 너무나 뭐 어메이징한 뭐 대통령이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나야 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제가 네. 봤을 때는 바이든 대통령한테는 엄청나게 쇼킹한 이벤트일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파드 세이브 아메리카라는 팟캐스트가 있는데 제가 자주 듣는 팟캐스트긴 한데 이거는 오바마 때 스태프들이 이제 운영하는 그런 팟캐스트인데 여기도 완전 민주당 그렇죠. 뭐 들으면 정말 민주당에 완전 편향돼 있는 팟캐스트인데 대놓고 민주당. 네, 대놓고 민주당인데 이제 이 친구들도 바이든이 물러나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두 번째는 이제 후원자들, 도너라고 하죠. 그래서 미국에서 미국 선거는 정말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조국이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선거에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인 후원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소액 기부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큰 손들이 내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제 도너 클래스 유권자가 아니라 그 후원자들 중에서도 이제 바이든이 물러나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선거를 할 수가 없거든요. 네, 미국은 50개 주기 때문에 선거를 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뭐 유세 한번 하는데 조직하는데도 당연히 그 돈이 많이 들고 무엇보다 그 TV 광고 그다음에 그 뭐 유튜브도 틀어보면은 요즘 미국에서는 유튜브에 광고 나오는 거에 뭐 아마 저랑 그 교수님의 그 계정에 커스터마이즈가 돼 있어서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의 선거 광고밖에 없습니다. 네, 전 뉴스밖에 안 보니까. 그렇죠. 저도 뭐 지금 바이든, 트럼프 뭐 이런 거 한창 많이 봐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 후원자들 가운데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 재선에는 도전하지 말아야 한다.
정말 훌륭한 정치인이고 훌륭한 대통령이었지만 그 유산을 제대로 남기려면은 딱 한 번만 하고 물러나서 트럼프의 재집권을 막는데 기여해야 한다. 대표적인 게 조지 클루니, 아까 네. 그 얘기했던 그 배우 조지 클루니가 뉴욕타임즈에 또 칼럼을 썼었거든요. 그 칼럼도 저희가 번역을 해서 스포츠 프리미엄에 올려놨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지 클루니가 뭐 I love Joe, 난 조 바이든을 사랑하지만 조 바이든이 물러나야 한다. 이거는 너무 그러니까 트럼프를 막기 위한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물러나야 한다라고 했고 이제 그 캘리포니아의 테크 기업들이나 이런 데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거든요. 많죠. 네, 거기에 있는 뭐 큰 손들, 예를 들어 넷플릭스 뭐 창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바이든이 계속해서 후보로 남으면 우리는 민주당에 돈을 주지 않겠다. 돈 끊겠다. 네, 근데 뭐 그 바이든 캠프에만 돈을 끊는 게 아니라 하원 민주당 후보들, 상원 민주당 후보들에게도 이제 더 이상 돈을 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고 그렇죠. 지금 저희가 대위기. 이 녹화를 하고 있는 시간이 금요일 오후인데요. 네네. 7월 19일. 아까 뉴욕타임즈를 봤더니 오늘 오후에 미국 시간으로 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랑 이 큰 손들 민주당의 실리콘밸리의 큰 손들 사이에서 이제 줌콜, 그러니까 줌 미팅이 있다고 해요. 긴급 회의네요. 네, 말 그대로. 이제 거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 큰 손들에게 뭐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나기로 했다라고 이런 뉴스를 전할지 아니면 그래도 계속해서 돈을 달라고 할지 어떤 얘기를 할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속 안에선 좀 얘기가 정리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면은 거기한테는 그렇게 말하면서 안심을 시킬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 바이든 캠프에서 나오는 두 가지 딱 얘기가 이제 너무 상반돼요. 그래서 공개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뭐 다음 주에 이제 코로나 이거 자가격리 끝나면 바로 내가 캠페인 하겠다, 유세하겠다. 일정 다 잡아놨다. 네. 막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바이든 이제 캠페인을 운영하는 사람이 나와서 바이든 대통령 계속해서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적으로는 이제 하도 많은 사람들이 물러나라고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내가 나갔을 때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 최선의 카드가 아닐 수도 있구나. 내가 그거를 뭐 천천히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런 두 개의 굉장히 상충되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사실 어느 쪽이 더 맞는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까지 기준으로 공식 입장은 물론 사퇴는 없다. 우린 끝까지 간다가 공식 입장이고 오피셜리 나오는 거고 물러나는 거를 뭐 고려하고 있다 이런 거는 어쨌든 기자들이 계속 취재해서 이렇게 조금씩 흘러나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리버럴 미디어 그다음에 후원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뒤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이든 대통령 그 캠프에 가는 후원만 끊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가면은 민주당 자체한테 우린 후원 못해 라고 하는 그 후원자들이 많아진다면은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상원의원, 하원의원, 이번 선거에 나서는 의원들이나 뭐 주지사나 뭐 아무튼 사람들도 말 그대로 지금 성화일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좀 해봐요. 지금 우리도 지게 생겼어라고 하면서. 네, 그래서 그게 딱 세 번째 그룹인데요. 바이든한테 물러나라고 하는 세 번째 그룹이 이제 미국에서 rank and file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리더십에 있지 않고 그냥 일반 이제 의원들 중에서 특히 사실 대통령 후보의 인기라는 거는 대선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상원의원, 하원 선거를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2024년 11월 5일에 대통령만 뽑는 게 아니라 하원 전체 상원 3분의 1 선거도 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근데 사실 현직 우리 당 대통령을 비판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진짜 터부시되는 일이죠. 이랬다가 뭐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해서 당선이 되고 하면 우리 지역구에 사실 들어오는 예를 들어서 뭐 돈이나 이런 게 끊길 수도 있고. 그대로 밉보일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몇 명이 공개적으로 얘기하다가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특히 공화당과의 경쟁이 치열한 지역구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뉴욕 뭐 맨하탄 같은 경우는 100% 민주당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굉장히 좀 이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좀 빨리 물러나고 새로운 후보가 나와서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와서
사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많이 나와서 자기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제가 그 자주 뭐 글에도 쓰고 했지만 그 미국 선거가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편의상 대선이라고 하지만 제너럴 일렉션이니까 총선이라고 옮기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도 뽑지만 투표용지가 엄청 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운 더 벨롯 이펙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위에 대통령이 누가 있느냐. 대통령이 근데 바이든이 너무 인기가 없으면은 그 아래에 있는 민주당 후보들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반대로 왜 지난 중간 선거 때는 후보에 관한 건 아니었지만 임신 중절권 문제, 로데 웨이드 판결이 그 폐기되고 나서 임신 중절권 문제가 투표용지에 그걸 주민 투표나 그 헌법을 개정해야 되느냐 이게 투표용지에 올라온 주에서는 공화당 후보들이 오히려 죽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들이 선전했어요. 왜냐면은 공화당 후보들이 그 이슈에 있어서 그 문제에 민감한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이거 폐기하게 된 그 원흉이 공화당이니까 공화당한테 되게 공화당을 심판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운 더 밸럿 이펙트. 그래서 대통령이 인기가 있고 그 캠페인을 잘 하는 게 그 아래에 있는 그 후보들한테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요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생각이 나는 게 지금 몬태나주 상원의원 중에 한 명이 몬태나주가 주는 굉장히 레드 스테이트인데 어떻게 여기서 민주당 그 의원이 벌써 상원 재선인가 그렇게 네. 알고 있는데 존 테스터라는 의원이 이번에 아마 3선 도전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먼저 목소리를 낸 그룹 중 하나예요. 바이든으로 안 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물러나지 않으면 자기도 지게 생겼으니까. 반대로 버니 샌더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으로 계속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속으로 제가 든 생각은 샌더스는 뭐 누가 되든 뭐 어렵지 않게 자기 자리에는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저렇게 말하는구나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뭐 하원, 상원 민주당 의원들에게 또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죠. 그 편지에서 나는 당연히 물러나지 않을 거니까 그냥 나로 다 통합돼야 된다라는 걸 했는데 아무 소리 하지 마. 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줌 미팅 같은 걸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음. 미팅이 엄청나게 좀 긴장과 이제 갈등이 굉장히 고조된. 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뭐 전혀 이런 우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분위기가 험악했다라고 해도 뭐 지나치지 않은 표현, 뉴스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분위기가.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뭐 의원 개개인이 말하는 건 듣지 않고 마지막으로 그나마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민주당 지도부이다. 그래서 네 번째 그룹이 이제 민주당의 지도부인데 이 지도부라 함은 낸시 펠로시. 지금은 뭐 하원 의장이 아니지만 민주당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네, 정치인으로 여전히 네, 뭐 거의 등소평 그런 느낌. 네. 낸시 펠로시 전 의장, 그 다음에 척 슈머, 현 상원 이제 민주당 그 대표, 그 다음에 하킴 원내대표. 제프리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 하원 대표. 원내대표. 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그다음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나 뭐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제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6년 때 이 사람들이 다 바이든한테 이번에는 힐러리 클린턴의 차례니까 양보해라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대놓고 바이든한테 이야기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이제 리더십 같은 경우는 만약에 공개적으로 바이든의 사퇴를 얘기를 하면 근데 바이든이 사퇴를 안 하게 되면 어쨌든 바이든 카드를 가지고 11월 5일까지 가야 되는데 그 뒤에 뭔가 이제 뭐 유세를 하거나 네. 레토릭을 할 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재앙이죠. 네. 뭐 쉽게 말해서 거의 뭐 당이 쪼개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지도부는 이제 물밑 작업을 이제 계속해서 해온 거죠. 네. 근데 그 물밑 작업 중에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한번 말씀해 주세요. 펠로시가 일단 두 개인데 이것도 기사에 나왔던 게 하킴 제프리스랑 척 슈머, 그러니까 상원 하원의 원내대표가 지난 토요일에, 그러니까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격을 받기 전에 토요일날 오전 또는 오후 아무튼 토요일에 각각 따로 바이든 대통령한테 그 의사를 슬쩍 전했다고 해요. 지금 그러니까 척 슈머는 상원 의원들 중에 민주당 안에서 우려가 크다. 또 하킴 제프리스는 하원 의원들 중에 우려가 크다. 이 사실을 전했다고 하는데 이때까지는 언론에 전혀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 17일 날 그 수요일쯤 되니까 갑자기 이게 언론에서 나왔어요. 제프리스랑 척 슈머가 바이든한테 얘기를 했다더라. 그래서 이게
알 순 없지만 슈머랑 제프리스 측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토요일날 바이든한테 얘기를 하고 그럼 바이든 캠프 쪽에서 뭔가 좀 움직임이 나오겠지. 좀 더 심각하게 고려를 한다거나.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언론에다 흘린 거예요. 이제 언론을 통해서 2중 3중으로 압박을 하려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낸시 펠로시는 어쨌든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하원 의장은 아니기 때문에 뭐 하원의 뜻을 모아서 그거를 바이든한테 전달하는 일은 아니고, 말 그대로 낸시 펠로시는 약간 뭐 제사장 느낌으로 바이든 대통령한테 정말 약간 진짜 좀 다이렉트하게 의견을 얘기하고 바이든 대통령한테 좀 진실되게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몇 안 되는 진짜 그 사람 중 한 명인데, 낸시 펠로시가 바이든하고 통화를 했다고 해요. 지금 여론조사가 너무너무 지금 형편없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좀 봐라. 그랬더니 바이든이 아니 우리 캠프에서 나한테 보고하는 걸로 봐서는 내가 아직 트럼프랑 뭐 큰 차이 없다는데, 여전히 나한테 승산이 있다는데 라고 하니까 낸시 펠로시가, 기사에 나온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Put Donilon online. 지금 우리 전화에 바이든 그 캠프 그 참모 중에 마이크 도닐런이라는 사람이 있나 봐요. 되게 오래된 참모 중 한 명인데, 그 사람 너 걔한테 보고 받는 거지. 걔 지금 여기 전화 연결시켜서 여기 이 통화에 참석시켜. 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낸시 펠로시, 여기까지는 이제 기사에 있고, 낸시 펠로시가 바이든한테 어떤 여론조사 올린 거야, 어떤 여론조사 보고한 거야. 그러니까 뭐 걔가 아니 뭐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our numbers는 아직 바이든이 뭐 컴페터티브하다, 괜찮다라고 했더니 펠로시가 어떤 여론조사 올렸냐고, 그거 나한테 보여줘봐. 그러면서 내가 지금 보는 이 여론조사는 봤어 안 봤어 막 이렇게 되게 추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일단 첫 번째 반응은 지금 교수님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8년 전에 나한테 이러더니 4년 전에도 뭐 나한테 이러더니 이제 와서 나한테 또 나가라고 그래, 또 그만두라고 그래 하면서 억울하거나 서운할 수 있는 거는 맞는데, 동시에 민주당 그 지도부나 민주당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이든이 제대로 된 지금 여론의 추이를 제대로 읽지 못하게 이 측근 그룹들이 바이든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더 속이 타들어가는 뭐 이런 상황이에요. 아무튼. 네, 6월 27일 토론 이후에 그 뉴욕타임즈도 기사에 바이든의 그 측근 풀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이제 듣고 싶어 하는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지금 남아 있을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이제 낸시 펠로시가 여론전을 했죠. 그래서 모닝조, 바이든이 맞아. 꼭 챙겨보는 모닝조에 나가서, 맞아.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결정을 해야 한다. It's up to him. It's up to him. 하지만 지금 시간이 별로 없다. 그래서 정말 넌지시 빨리 결정해라, 이런 시그널을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전혀 변화가 없으니까 이제 전화한 거죠. 그래서 그 낸시 펠로시의 그 엄청난 그 카리스마 있지 않습니까? 미국 정치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막 기사에서 텍스트를 읽는데도 막 그 음성 지원도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무튼 네.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이제 바이든이 사실 물러나지 않으면 사실상 후보를 교체할 방법이 마땅치 않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8월 19일이 전당대회니까 딱 한 달 남았잖아요. 오늘 기준으로. 네, 그런데 이제 뭐 이제 그런 사실 뭐 투표용지 이런 것도 공식 추대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사실 오픈 컨벤션이라고 공개 전당대회를. 네, 공개 전당대회를 통해서 후보를 선출할 수 있긴 하지만, 이게 뭐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면 딱 다른 후보 하나로 지금 모든 우주의 기운이 모아져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을 이기기는 어렵고,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민주당 자체의 표가 쪼개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앞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물러나라고 하는 그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민주당 지지자들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또 아니죠. 네, 그래서 아까 버니 샌더스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의회 내에서 의원들의 친목 모임이 있어요. 그걸 커커스라고 하는데 이제 흑인 의원 친목 모임이 Congressional Black Caucus, Hispanic Caucus,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진보적인 정책 지향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레시브 뭐 AOC라든지 버니 샌더스 이런 사람들은 다 바이든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왜 이런가 제가 그래서 좀 생각을 하고 찾아봤어요. AOC랑 바이든이랑 특별히 친했던 것도 아니고 사실 바이든이 선거에 나갈 때 2020년 생각해보면 계속해서 AOC는 바이든이 너무 중도 성향이거나 보수적이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바이든을 지지를 하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Congressional Black Caucus 흑인 의원들이나 흑인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바이든 보고 나가라고 하는 거는 해리스도 같이 민주당에서 갈아엎으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게 뭐 그레첸 윈머, 민주당의 뭐 가장 유망한 후보들이 뭐 그레첸 윈머, 그 미시건주의 주지사, 이제 백인 여성이죠. 아니면은 펜실베니아주의 주지사인 뭐 조시 사피로 이런 사람들 뭐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이런 백인 남성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해리스가 사실 부통령이니까 바이든이 물러나면 당연히 가장 뭐 정당성이 있잖아요. 대선 후보가 되는. 근데 이제 바이든 보고 물러나라는 거는 바이든 해리스 티켓 자체를 갈아엎으려는 거라는 좀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런 판단을 했구나.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게 정치가 참 재미있고 또 무서운 게 이게 사실 그 진보적인 그 프로그레시브 AOC 같은 사람들은 바이든을 지금 지지를 함으로써 바이든은 지지 세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이든 같은 경우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데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들에게 뭔가 원하는 걸 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레스 입장에서는 바이든의 어떤 정책 노선이나 캠페인 플랫폼 이런 거를 우리가 훨씬 더 진보적인 방향으로 가져올 수 있는 협상의 기회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갑자기 막 유세에서 말하는 정책들을 보면은 굉장히 진보적인 것들 혹은 이 진보 세력이 계속해서 요구해 왔던 거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 뭐 나이 제한 두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월세 내는 거 있잖아요. 월세 어느 정도 이상 뭐 못 올리게 하는 거 월세 상한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좀 중도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더 왼쪽으로 가면 실제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훨씬 더 줄어드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 AOC나 버니 샌더스 같은 그룹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비현실적인 정책들을 사실 대법원 나이 제한하는 거는 이게 거의 불가능하고든요. 헌법을 바꿔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가능하지도 않은 정책들을 이 그룹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저희가 일단은 지금 분위기가 하도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의 사퇴를 뭐 요구하는 민주당 안에 사람들이 누구도 있고 하다고 했지만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만 놓고 보면은 바이든의 사퇴를 요구하지 않은 민주당 유권자, 민주당 뭐 의원들이 여전히 더 많긴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어떻게 될지는 정말 안갯속입니다. 정말 안갯속이고 이 오픈 컨벤션도 제가 그 프린스턴에서 온 편지에도 쓰기도 했고 그 스브스 프리미엄에도 쓰기도 했고 지난 에피소드에서도 저희가 그 잠깐 언급을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나겠다. 오케이. 인정. 안타깝지만 인정. 나로는 안 될 것 같아. 트럼프를 꺾으려면은 나 말고 다른 후보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인정을 하고 지금까지 예비 선거 프라이머리 그 경선에서 주별로 돌면서 진행한 경선에서 나를 찍겠다고 플랫지 약속한 대의원들 전당대회에 오는 대의원들이 나 말고 다른 사람 다른 후보 새로 나오는 후보들을 거기서 골라주세요 라고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 한 공개 전당대회 오픈 컨벤션이라는 것도 사실상 일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뭐 그렇습니다. 네. 이제 하지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뭔가 민주당에서 아름답게 퇴장할 수 있는 그런 레토릭을 만들어주고 본인도 이제 본인으로서는 트럼프를 이기기 어렵다라고 이제 판단이 들면 이제 그만둘 수도 있죠. 사퇴할 수도 있는데 그럼 사퇴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한 달 시간이 남았는데 누가 바이든을 대체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도 일단 지난 에피소드에 만약에 바이든을 교체한다면은 근데 지난 에피소드 녹음할 때부터 벌써 3주가 지났고 그래서 그때랑 지금이랑 또 약간 상황이 달라진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가장 강력한 대체 후보는 이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되겠죠. 네, 그래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그리고 지금 바이든 캠프랑 굉장히 어색하고
좀 그런 사이일 것 같아요. 실제로 뉴스도 그렇게 나오고. 해리스랑 바이든 네. 캠프랑 바이든 네. 캠프의 그 핵심 그 그룹과는 특히 그렇죠. 그래서 왜냐면 바이든과 바이든 참모들이 항상 어떻게 생각했냐면 해리스가 후보로 나가는 것보다는 바이든이 후보로 나가는 게 트럼프를 이길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굉장히 자신만만했다라는 거예요. 맨날 뭐 여론조사 봐라라고 할 때도 사실 그죠. 뭐 자기가 베스트 후보라고 하니까 근데 그러니까 해리스 입장에서는 사실 기분 나빴을 수도 이게 있지. 뭐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해리스가 만약에 바이든이 사퇴를 하면은 그렇게 대체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 네. 그러면 이제 그리고 또 동시에 그 민주당 안에도 잠룡들이 잠룡들 있죠. 있지 않습니까? 잠룡. 네, 숨어 있는 용들. 그래서 그 누워 있는 용들. 언급되는 대선 후보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그 다음에 그레첸 윈머 미시건 주지사는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기들은 이번 대선 후보는 안 나가겠다라고. 그래요? 네, 이제 민주당 이제 중앙위원회 DNC에 말을 한 상태라고 해요. 근데 제가 그레첸 윈머여도 안 할 것 같아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본인이 공개적으로 말을 하진 않았지만 네. 왜냐면 다 2028년을 준비하고 생각하고 그게 있는데 낫죠. 네. 그때 잘 준비해서 나오는 게 본인들한테는 훨씬 더 정치적인 커리어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도 뭐 말이 되는 것 같고 지금 분위기 이렇다고 해서 하고 했다가 말 그대로 다음번 기회까지 망쳐버리면은 그거는 되게 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가장 이제 가능한 시나리오는 해리스가 대선 후보가 되고 부통령 후보를 새로 이제 선출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그 전에 윈머 샤피로 그 티켓 얘기를 지난번에 했었고 제가 막 프린스턴에서 온 편지에 되게 힘주어 썼는데 이 글은 성지글이 됩니다. 그렇구나. 근데 2028년에 그 티켓이 나올 수 있죠. 성지글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네. 아니 근데 이번에 그렇게 바꾸면은 트럼프를 이길 수 있을 거다라고 썼는데. 근데 뭐 2028년 원래 성지글은 옛날에 써야 더 효용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제가 2024년에 이렇게 될 거다라고 살짝 예측을. 고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통령 후보로 누가 언급이 되는가.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가 됐을 경우에 네, 그래서 한 3명 정도가 이제 언급이 되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조시 사피로 그 펜실베니아 주 주지사 이 사람이 1971년생으로 굉장히 젊습니다. 네, 그리고 2022년에 펜실베니아 주 주지사로 당선이 됐는데 그 전에는 펜실베니아 주 법무장관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직업 정치인이고 뭐 여기도 정치 빠꿈이고 인기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2022년에 당선될 때 56.5%로 당선이 됐거든요. 그 경합주에서 네. 지금 물론 2년 전이긴 하고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잘하긴 했지만 2022년에 지금 바이든이 펜실베니아에서 거의 10% 이상 뒤지고 있을 거예요, 트럼프한테. 근데 그 펜실베니아 주에서 56.5%라는 압도적인, 물론 또 생각해야 되는 게 2022년 주지사 선거 때 그 공화당 그 상대방 후보가 정말 그 인기가 없었죠. 형편없는 거의 뭐 음모론자 뭐 수준의 사람이긴 했습니다. 네, 어쨌든 2020년에 바이든 대통령도 펜실베니아를 이기긴 했지만 가까스로 이겼네. 바이든 대통령이 그 트럼프 대통령을 이긴 표 차이보다 훨씬 더 큰 표 차이를 이겼고 굉장히 뭐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성향의 주지사로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언급이 되고 그다음 백인 남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 다 지금 사실 언급되는 사람들이 백인 남성인데 왜냐면 해리스가 대선 후보가 되면 뭐 흑인 아시아계 여성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어떤 백인 유권자가 여전히 70%를 차지를 하고 있어서 백인 남성을 뽑을 가능성이 높은데 부통령 후보로는 두 번째는 저는 약간 의외라고 생각한 사람인데 누구죠? 앤디 이제 베시어라고 베시어. 네, 이 사람은 켄터키주의 주지사입니다. 처음 들어보네요. 네, 사실 켄터키주는 전혀 뭐 경합주도 아니고 켄터키주는 2020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62%의 득표율을 보인 완전 레드 스테이트예요. 근데 하지만 앤디 베시어가 이런 켄터키주에서 재선 주지사가 됐거든요. 맞아. 네, 그리고 굉장히 젊습니다. 있었구나. 맞아. 1977년생이고 그다음에 2019년에 처음 주지사가 됐을 때 5,000표 차이로 당선됐어요. 근데 이제 2013년 4년 뒤에는 7만 표 차이로 당선이 되면서 훨씬 인기가 많아졌죠. 저 레드 스테이트에서 재선 주지사.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 사람도 뭐 중도적인 성향의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경합주에 있는 백인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네. 그런 뭐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세 번째가 이제 로이 쿠퍼라고, 여기도 주지사인데요. 노스캐롤라이나 지금 주지사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노스캐롤라이나도 레드 스테이트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우선 설명을 드리자면 1957년생이고요. 나이는 조금 있네요. 네, 그다음 재선 주지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노스캐롤라이나가 1980년부터 레이건 대통령이 처음 당선되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8년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이 되던 해를 빼고는 다 공화당을 찍었어요. 네. 그래서 공화당에 다수표를 줬는데 지난 2020년 선거를 보면 이제 트럼프가 49.9%, 바이든이 48.6%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긴 했지만 그렇구나. 그 격차가 아주 크진 않거든요. 그렇구나.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가 뭐 선거인단 수도 적지 않습니다. 한 10명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넘죠. 10명 넘죠. 그래서 사실 로이 쿠퍼 같은 경우도 인기가 꽤 많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그 카말라 해리스가 노스캐롤라이나에 가서 로이 쿠퍼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 3명 중에서는 또 제가 예측하는 거 다 틀리니까 그래서 로이 쿠퍼가 부통령 후보로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카말라 해리스가 그 만났다는 그 만남이 그 예사롭지 않은 만남이라고 언론에서 그렇게 한 건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뭐 갔다. 교수님이 읽기에. 네네. 근데 제 생각에는 가서 뭐 어쨌든 서로의 이제 케미를 좀 확인을 하고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예측이 뭐 저희가 이제 뭐 공화당 얘기하면서 하겠지만 그 공화당 부통령 후보 하마평 3명으로 좁혀졌다고 했을 때 제이디 벤스, 마르코 루비오, 덕 버검 했는데 덕 버검, 마르코 루비오를 꼽았었는데 제이디 벤스가 됐죠. 아무튼 민주당 이야기는 그럼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바로 어제, 지금 저희 녹화하는 기준으로 어제 목요일 밤에 정말 성황리에 끝난 공화당 전당대회 이야기와 함께, 공화당 전당대회를 뭐 보면은 내내 이제 공화당은 그냥 트럼프의 당이구나, 트럼프의 정당이구나, 트럼프를 사랑하는 유권자들, 팬클럽들이 모여서 이 아우라를 뿜어내는 그런 자리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트럼프는 공화당을 완벽히 장악했나, 이 주제로 오늘의 마지막 그 이야기를 해보죠. 네, 이제 공화당 전당대회가 4일 동안 위스콘신주 경합주 중에 하나죠. 이제 밀워키 시에서 이루어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로 이제 대미를 장식을 했죠. 근데 어제 연설을 보면 93분 동안 연설을 했다고 해요. 진짜 저희는 아직 그 시차 적응이, 유럽에서 온 시차 적응이 다 되지 않아서, 그래서 어제 약간 보다가 일찍 잠이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다 봤습니다. 너무 길더라고요. 길어요. 근데 93분이었고, 근데 그 전에 대통령 이제 수락 연설 가장 긴 게 74분이었는데 그것도 2016년에 본인이었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세운 기록인데 그걸 본인이 이번에 깬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길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앞에 25분 정도를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자신에 대한 암살 시도, 그 현장과 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하면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내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 이번 딱 한 번만 얘기하고 다시는 얘기하지 않겠다. 왜냐면 그거를 사실 굉장히 트라우마잖아요. 맞아. 총알이 본인을 향해서 날아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상이 안 되는데 너무 이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는 게, 그래서 오늘만 내가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평소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통과는 굉장히 다른 톤으로 얘기를 했는데 25분을 썼고 막 사람들이 울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평소 모습, 본인 이제 유세할 때 어떤 모습이 이제 보이긴 했죠. 그래서 뭐 원래 대본에 있는 거 말 안 하고 다른 식으로 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암살 사건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2023년 3월에 뉴욕에서 기소가 되면서 이제 내가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다, 이런 레토릭을 내세우면서 그래서 내가 꼭 이번 선거에서 이겨야 된다라는 거를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암살 사건은 트럼프의 어떤 정치적인 서사, 트럼프가 이런 정치적 순교자라는 서사를 완성을 시켜준 거죠. 그러니까 저 오늘 이제 또 뉴욕타임스 데일리에서 그 정리한 걸 보니까 어제 트럼프의 연설을 3파트로 나눠보자면은, 앞에는 진짜 그 참모들이 써준, 그 다음에 어떤 기존의
그 얘의 정치적인 레토릭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나는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지만 내가 당선되면은 공화당의 대통령, 뭐 보수의 대통령이 아니라 전체 미국을 아우르는 통합의 아이콘이 되겠다. 뭐 그래서 블루 스테이트, 레드 스테이트가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다라고 한 오바마의 연설을 연상시킬 정도로 통합과 화합, 모두의 아메리카, 막 사랑, 연민 막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앞에는 그래서 이거는 써준 대로 읽는 모습 되게 차분하게 그러다가 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건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지난 토요일에 내가 죽었을 수도 있다 하면서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암살 기도에 대해서 자기가 느낀 거 얼마나 자기가 무서웠고 그랬는지, 하지만 나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그 장면이 있었어요. 내가 이 찰나의 순간에도 살아날 수 있었던 건, 내가 죽지 않은 거는 신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라고 느꼈다 라고 하는 그 순간 진짜 장래가 그거를 그 뉴욕타임스 기자는 이렇게 표현해. 아, 이거를 클리셰 같은 표현일지 모르지만 현장에 와서 보지 않으면은 정말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일렉트릭했다고, 전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다. 그래서 그 총격 사건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게 파트 2.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평소에 트럼프대로 스크립트에 없는 대로 정말 앞에 통합을 얘기하던 사람 맞아 싶을 정도로 특히 뭐 이미그레이션, 이민자, 그 다음에 뭐 자기를 박해하려고 하는 뭐 리버럴 엘리트, 딥스테이트들을 다 박멸하겠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공격적인 레토릭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 93분 1시간 반, 물론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 1시간 반 동안 정말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이제 그런 연설이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 정치적인 순교자라는 서사를 완성시켜준 연설이었다. 네, 이제 전당대회 4일 동안 하니까 굉장히 다양한 스피커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당대회 스피커들이 나와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쭉 보면 정말 트럼프가 공화당을 확실히 장악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앉아있고 스피커들이 나와서 정말 트비어 청가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이 될 거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전쟁도 그냥 푸틴이랑 전화 한 통하면 바로 전쟁이 끝나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 너무 다 스피커들의 그 연설이 비슷비슷해서 크게 막 기억에 남는 거는 많진 않지만 그래도 눈에 띄는 스피커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몇 명만 얘기를 짚어보죠. 해보면, 그 첫날 제일 처음 이제 연사로 나선 사람이 굉장히 좀 사실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보기 어려운 노조 위원장이었거든요. 그 미국에서 맞아. 그러니까 팀스터스라고 화물 운전 노동자라든지 이제 뭐 건설 현장 이런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물류창고. 그 노조가 있는데, 그 팀스터의 위원장인 션 오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을 뭐 찍겠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공개 지지한 건 아니지만 거기에 와서 연설을 한 거 자체가 그러게요. 엄청 상징적이네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뭐 바이든 캠프에서는 엄청나게 화를 냈다고 해요. 쇼크를 왜냐면 받았겠다. 유니언 이제 노조가 원하는 것들을 많이 이제 들어줬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팀스터 이제 노조 위원장의 말은, 민주당은 우리를 당연히 우리가 자기를 찍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사실 어떤 정당에도 속해 있지 않다. 그래서 이 사람 생각에는,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공화당이 우리가 어디로든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양 정당에서 노조의 표를 갖기 위해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랬구나. 저도 그래서 이 션 오브라이언의 발언보다도 이게 나오고 나서 전미 자동차 노조 그 위원장 누구죠? 션 페인이 거기는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고, 민주당 지난해에 왜 파업할 때 바이든 대통령이 정말 공들여서 막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아예 그 같이 피켓 들고 피켓팅도 하고 그 시위에도 합류하고 했었는데, 그 션 페인도 얘기했어요. 션 페인도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중 한 명입니다. 바이든으로는 안 된다. 바이든으로는 안 된다. 지금 상황 봐라 하면서, 아까도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 정치가 진짜 이 48%는 정해져 있고 경합주가 정말 중요하다고 한다면은 이번 선거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경합주가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니아 이 세 군데, 러스트벨트에 2016년에 트럼프한테 깜짝 승리를 안겨준 그 러스트벨트의 경합주들이고, 거기에서
이 표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지금 노동조합이고 그 노동자들의 표란 말이죠. 그런데 팀스터스 노조의 위원장이 공화당 전당대회에 서막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니키 헤일리 공화당 이제 경선에서 트럼프를 아주 신랄하게 이제 비판했던 끝까지 네, 니키 헤일리도 나와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뭐 지지를 보냈는데 뭐 같이 그때 경쟁했던 론 드산티스라든지 2016년에 경쟁했던 다른 공화당 정치인들은 정말 트럼프 앞에서 무릎을 꿇는 그런 연설을 했는데 그래도 니키 헤일리는 첫 마디가 뭐였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에게 여기서 연설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뭐 모든 정책에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우리가 바이든을 다시 재선하도록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 연설이 좀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서는 눈에 들었던 것 같고요. 저는 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제 골드스타 패밀리라고 하죠. 미국에서 이제 작전 수행 중에 군대에서 이렇게 사망한 전사한 그 가족들, 유족들을 이제 골드스타 패밀리라고 하는데 작년이었죠. 아프간에서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재작년이죠. 벌써 네. 2022년 8월 그렇네요. 벌써 2년 가까이 됐는데 아프간에서 미군 철수할 때 그때 엄청 2021년인가요? 아니요. 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엄청 막 공항에서 엄청 카오스였잖아요, 정말. 그 카불에서. 네, 그쵸? 그래서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이 전략이 그때 사망한 이제 미군 가족들이 나와서 그 사망한 가족들의 사진을 들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뭐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번 토론할 때 예를 들어서 2021년입니다. 아, 벌써 그렇게 됐나요? 2021년 8월 말이었습니다. 그렇구나. 탈레반이 이제 그래서 수복한 거. 벌써 3년 전인가요? 저도 2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옛날 같아서 지금 찾아봤더니 2021년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뭐 자식들을 내 뭐 남편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한다. 그리고 이날 공화당 전당대회의 그 테마가 뭐 Make America Safe Again. 그래서 미국을 더 다시 한번 안전하게 만들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거였는데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프고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도 기억에 남았을 것 같고 이게 또 그런 것 중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에 처음에 나왔을 때도 그렇고 2020년에도 그렇고 그 베테랑 참전군인한테 되게 막말을 하거나 뭐 어떻게 보면 말실수라고 할 수 있는 말을 하고 했었죠. 막 존 맥케인 의원한테도 전쟁포로로 잡혔으면 루저 아니냐, 루저가 무슨 뭐 할 말이 있다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되게 금기시되는 말인데 지금도 그런 말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나는 뭐 전장에서 죽은 사람들한테는 뭐 아무런 어떤 경의도 표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말도 했었고, 그래서 트럼프가 굉장히 사실 여기는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룹에 속하는데, 물론 뭐 이 사람들을 잘 포섭을 해서 전당대회에 나오게 했겠지만 뭐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간 그 철군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고 전반적으로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 중 하나니까 그거를 잘 공략한 포석이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뭔가 좀 부드럽고 약간 그런 이미지를 좀 부각시키려는 노력들이 좀 있긴 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손녀가 나와서 맞아. 할아버지 그랜파가 뭐 어떤지, 그래서 뭐 똑같다, 다른 엄마 아빠 안 볼 때 우리한테 뭐 사탕 소다 주고 콜라 주고 이렇다. 맞아. 그리고 뭐 학교 있을 때 맨날 전화해서 자기 골프 잘 친다고 자랑한다 할아버지가 뭐 이런 얘기 한 거, 그런 거는 되게 평범한 사람인 것처럼 이제 묘사하는 그런 그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저는 몰랐는데 어제 헐크 호간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약간 찾아봤는데 막 이게 티셔츠를 찢으니까 막 트럼프 벤스 이런 게 나오고, 어쨌든 이거는 사실 사람들이 뭐 말하기 좋은, 사람들에게 기억을 이제 남기기 위한 그런 약간 퍼포먼스. 아니 저희 어렸을 때 뭐 프로레슬링 안 보셨죠? 네네. 저도 보통 이제 저희 또래 남자애들은 진짜 그 AFKN에서 그 막 그 보여주는 거, 그때 헐크 호건, 워리어 막 그 또 누구죠? 그 세대인데 저는 그 제 또래 중에도 저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런 그 프로레슬링이나 이런 걸. 그래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어쨌든 헐크 호건이 그때 인물이고. 근데 미국의 연예인들이나 할리우드는 대부분 민주당 성향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헐크 호건처럼 잘 알려진 셀럽이 여기 나왔다라는 거는 이목을 끌만한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연예인이나 헐리우드는 대부분 민주당 성향인데 그나마 그 트럼프 쪽 성향인 게
스포츠나 이 중에서도 UFC, 그다음에 뭐 프로레슬링 뭐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좀 테스토스테론한 되게 남성적인 그쪽은, 마초적인 이쪽은 대체로 트럼프 그 지지 성향이 있긴 있죠. 자, 그래서 공화당 전당대회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다시 한번 이 지금의 공화당은, 2024년의 공화당은 트럼프의 정당이다. 트럼프의 사당화가 완료된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트럼프가 과연 부통령으로 누구를 지명할 것인가? 왜냐면 이게 보통은 전당대회보다 한참 전에 부통령 그 러닝메이트도 지명을 하고 같이 유세를 하는 게 그쵸. 보통일 텐데, 뭐 아주 일찌감치는 아니더라도 지금은 이번에는 달랐단 말이에요. 일단 한번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다시 재선에 도전하는데, 일단 마이크 펜스는 절대 아니올시다 였고, 마이크 펜스는 이제 뭐 트럼프 그 지지자들한테는 배신자로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본인도 뭐 당연히 할 생각도 없고, 마이크 펜스는 이미 아웃이었고, 누가 될 것이냐, 아마도 이거는 교수님이 예측했던 건데, 총격 사건이 일어났던 그 버틀러, 펜실베니아주 버틀러가 피츠버그에서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있는 거기고, 오하이오주에서 멀지 않거든요. 오하이오주랑 펜실베니아주가 이제 서로 맞닿아 있는데, 그래서 교수님이 이거 어디다 써놨어야 되는데, 교수님이 예측하기로는 이날 그 유세 중에 어쩌면은 제이디 벤스를,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이니까 제이디 벤스를 부통령으로 임명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 소식을 밝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날은 이제 총격 사건 때문에 모든 게 다 올스톱이 됐고, 전당대회 첫날, 왜냐면 이날 정식으로 이제 그 부통령 후보를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날 그 이제 현장에 모인 그 대의원들이. 그래서 그날 진짜 알려져야 되는 데드라인 1시간 전인가에 트럼프가 이제 트루스 소셜, 그 자기 그 소셜 미디어에 제이디 벤스를 부통령 후보 러닝메이트로 임명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제이디 벤스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것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공화당은 트럼프의 정당이 됐고, 마가 무브먼트를, 마가 운동, 마가 이 캠페인을 구현하는 어떤 그 수단, 그 정당이 되었는데, 이 정당이 사실상 이제 트럼프의 후계자처럼 보이는 제이디 벤스를 부통령 후보로, 2024년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해보죠. 네, 제이디 벤스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도 많이 나오고, 편집장님께서 또 프린스턴에서 온 편지에 굉장히 자세하게 써주셔서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오하이오주의 상원의원이고 2022년 선거에서 당선이 됐죠. 그래서 정치 경력은 채 2년이 되지 않습니다. 선출직으로 일한 경력은 매우 짧아요. 네. 그리고 원래는 처음에 이제 TV에 나오고 했을 때는 진짜 never Trump guy.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나는 절대 이제 트럼프랑은 뭐 같이 하지 않겠다 이런, 그리고 트럼프를 미국의 히틀러라고 비유하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 선거에 나가고 정치에 들어오면서 180도 바뀌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나를 싫어하고 비판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굉장히 로열한 모습을 보여주는. 근데 벤스가 이제 부통령 후보가 된 거를 저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선거 전략으로서, 그러니까 벤스를 부통령으로 한 게 도움이 되는지를 보면은, 사실 오하이오주 출신이고, 오하이오주가 뭐 2012년까지는 뭐 경합주 이런 걸로 분류가 되다가 지금은 이제 거의 뭐 확실하게 공화당으로 가는 주긴 하죠. 하지만 이제 벤스가 오하이오주의 굉장히 이제 작은 뭐 동네 출신이고, 그다음에 그 동네를 저희가 다 그러니까 중부라고 하죠. 미드웨스트. 중서부. 네, 그래서 그다음에 개인사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맞습니다. 뭐 컴펠링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가난한 뭐 그런 데서 자라고, 어머니가 뭐 약물 중독이고, 그래서 외할머니 손에서 키워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힐빌리 그 엘러지인가요? 그 책에 굉장히 잘 기록이 되어 있어서, 뭔가 이제 경합주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그 다음에 미시건주에 있는 백인 워킹 클래스에게 어필하는 게 굉장히 있어요. 그리고 1984년생으로 굉장히 젊습니다. 저희보다도 어려요. 그래서 해리스 부통령보다 20살 정도 어리니까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선거 전략 측면에서 저희가 루비오 벌검을 뽑았을 때, 아니
어쨌든 제이디 벤스는 오하이오주 출신이고 오하이오주는 부통령 후보로 한다고 크게 플러스 될 게 없을 것 같은데 이미 공화당 입장에서는 그 떼어놓은 당상이나 다름없는 주니까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생각이 짧았던 게 돌이켜보면은 오하이오 주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힐빌리의 노래 그 론 하워드 감독이 그 연출한 그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넷플릭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넷플릭스 볼 수 있는데 이게 또 나라마다 그 저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넷플릭스에 또 영화가 올라와 있고 굉장히 잘 만든 영화라고 해요. 하는데 이 회고록 자체가 보면은 비단 오하이오주가 아니라 그 러스트벨트에 있는 마약 중독도 그 에피데믹이라고 하잖아요. 그 드러그 에피데믹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 누구나 다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개인사, 그런 스토리를 가진 사람이 40도 안 된 나이에 부통령에 이제 지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트럼프를 이제 뭐 지지하거나 트럼프에 호감이 있을, 트럼프한테서 희망을 보고 있을 그 경합주의 유권자들이 자기랑 비슷한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는 그 사람을 부통령 후보로 했을 때 더 많이 투표율이 늘어나고 더 많이 열정적으로 이제 지지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어떤 뭐 계산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워싱턴 DC에 있는 직업 정치인들이 뭐 기억해주지 않는 그러니까 forgotten people이라는 표현을 정말. 쓰는데 뭐 잊혀진 사람들을 이제 대변할 수 있는 사실 본인 자체는 엄청난 엘리트지만 그래서 그런 이제 상징적인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오하이오 주립대학을 졸업하고 예일 로스쿨을 졸업한 다음에 뭐 변호사로 일을 하다가 캘리포니아에 가서 그렇죠. 이제 벤처 캐피탈 회사에서 일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피터 티엘이라고 굉장히 보수 측에서 굉장히 큰 손이죠. 이 사람 밑에서 일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테크 쪽에 보수적인 이제 부자들과도 잘 연결이 되어 있어서 맞습니다. 사실 선거를 하는데 이제 뭐 선거 자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뭐 잘 모을 수 있다는 그런 계산도 있는 것 같고 피터 티엘은 이제 그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으로 맞습니다. 이제 잘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피터 티엘이 이게 제가 그 제이디 벤스가 지명되고 나서 그 오랜만에 레이첼 매도우 그 클립을 봤는데 레이첼 매도우가 이제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피터 티엘과 제이디 벤스가 얼마나 가까운지, 피터 티엘이 굉장히 제이디 벤스의 아주 당연할지 모르지만 대표적인 그 후원자 중 한 명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상원 선거 나올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고 근데 이제 사실 제가 봤을 때 제이디 벤스의 임명의 의미가 선거 전략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이후의 공화당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이제 모두에게 이제 발표를 한 선거 이후의 공화당을 생각하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공화당을 보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상징적 인물이긴 하지만 공화당을 크게 봤을 때 여전히 그 안에서 두 개의 굉장히 다른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전통적인 보수들. 그래서 뭐 프로 비즈니스, 그 다음에 엘리트, 그 다음에 뭐 자유무역, 그 다음에 뭐 시장 경제, 그 다음에 작은 정부. 이런 것들을 이제 지향하는 부자들, 미국의 부자들. 그래서 밋 럼니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12년에 오바마 대통령과 경쟁했던 공화당 후보였던 밋 럼니가 대표하는 이제 공화당이 있고 전통적인 공화당이 있고 이제 트럼프와 마가로 대표되는 이제 어떻게 보면 파퓰리즘이죠. 근데 이 파퓰리즘으로 이제 대변되는 공화당은 어떤 거냐면 이제 워킹 클래스 그러니까 워킹 클래스를 대표하고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나 이런 비즈니스 이제 코퍼레이트 이제 이런 기업들에게 굉장히 반기업적인 정서가 있고 그 다음에 엘리트를 싫어하고 그 다음에 자유무역보다는 이제 보호무역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작은 정부보다는 이제 필요할 때는 이렇게 워킹 클래스를 위해서 돈을 쓰는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국제 정세에 개입하는 것보다는 이제 고립주의 이런 것들을 대변하는 게 있는데 그게 계속해서 경쟁을 하다가 공화당 안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후보가 되면서 후자 그러니까 파퓰리즘으로 대표되는 공화당 그 세력이 이긴 거예요. 근데 이제 벤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런 공화당 내에서 새로운 파퓰리즘을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벤스를 임명을 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이후에 본인이 만든 새로운 공화당의 트렌드를 계속 끌고 갈 사람을 이제 벤스로 본 거죠. 낙점한 거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보통 부통령을 임명할 때 아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은 그 부통령 그 러닝메이트로 누구를 꼽을까? 저희가 짚어드릴 때도
이게 도식적일지 모르지만 해리스가 여성이고 그 유색인종이고 하니까 아무래도 백인 남성을 뽑는 게 더 좀 안전한 픽 아니겠느냐 이런 예상을 하는 게 보통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대통령과 부통령이 서로 약간 보완제의 성격을 지닌 그래서 다양한 유권자들한테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티켓을 꾸리는 게 보통인데 지금의 트럼프는 달랐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그 좀 프로 비즈니스 전통적인 공화당 유권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덕 벌검이나 아니면은 본인이 백인 남성이고 본인이 좀 파퓰리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라티노 유권자나 뭐 흑인 유권자들의 그 저기를 더 끌어올 수 있는 팀 스캇이나 뭐 마르코 루비오나 이런 사람을 임명하지 않을까라고 그 예측하는 거의 근거가 그거였는데 그게 아니나 트럼프는 반대로 더블 다운이라고 하죠. 더 내가 잘하는 거를 더 세게 밀고 나갈래. 나는 나 하나로 충분하니까 나 하나로 다 내가 하드캐리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잘하는 거를 더 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오래 할 수 있는 젊은 후보 마침 여러모로 뭐 이제 매력적인 카드가 될 수 있는 제이디 벤스가 있네. 그래서 얘를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입장과 그 제이디 벤스 의원의 정책에 대한 입장이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심지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보다 벤스의 이제 정책 입장이 더 보수적인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임신 중절과 관련해서는 벤스 같은 경우는 뭐 강간이라든지 이런 거 예외를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선거에 나오면 문제가 되니까 최근에는 말을 조금씩 바꾸고 있지만 원래는 어떤 경우에도 임신 중절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랬다가 여전히 강간이나 근친상간 같은 경우에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긴 한데 산모의 목숨이 위험한 경우, 산모의 그 건강 목숨이 위험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거를 고려해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한 발 물러섰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사실 뭐 제이드 벤스가 젊고 굉장히 정말 이제 기억에 남을 만한 개인사가 있고 하지만 동시에 이 사람의 정책적인 이제 입장이나 이런 게 너무 보수적이고 오히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본선에 나왔을 때는 오히려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에게 전혀 어필을 할 수 없는 그런 걸 내심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사실 공화당 내에서 근데 사실 이 사람이 아주 예외가 아니라 기존의 공화당 엘리트들과는 다른 새로운 그룹들이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세력을 대변하는. 네, 그렇죠. 공화당 내에서 젊은 상원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보여요. 트럼프가 시작한 이 마가 무브먼트. 그래서 이제 뭐 워킹 클래스를 대변을 하는 이제 이런 네트워크 상으로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있는데 뭐 제이디 벤스라든지 탐 카튼 이런 상원 의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최근에 제가 재밌게 들은 팟캐스트가 에즈라 클라인이라고 뉴욕 타임즈의 이제 칼럼니스트가 오렌 캐스라는 사람을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오렌 캐스가 누구냐면 이제 원래는 2012년 밋 럼니 캠페인에서 일을 했던 참모인데 이 사람도 뭐 하버드 로스쿨 나오고 그런 엘리트인데 이제 아메리칸 컴파스라는 싱크탱크를 만들었어요. 미국의 나침반? 네, 미국의 나침반이라는 싱크탱크를 만들어서 지금 제이디 벤스랑도 굉장히 가깝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구나. 이제 공화당은 워킹 클래스, 이제 뭐 비즈니스 엘리트가 아니라 워킹 클래스를 대변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야 하는지 그걸 American First Populism 이라는 이름 하에서 계속해서 정책 제안을 내고 있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뭐냐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파퓰리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책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굉장히 간단하다는 건데 정책 제안이 원래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에 지금 미국이 150빌리언 달러 그 돈이 정말 많은 돈을 보내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런 다른 나라 전쟁에 개입하냐. 150빌리언 달러를 미국의 워킹 클래스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블루칼라 노동자들을 위해서 쓰면 훨씬 좋지 않냐. 맞습니다. 이런 레토릭이 사실 내가 블루칼라면 굉장히 잘 이제 어필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또 그런 게 제이디 벤스의 수많은 정책 중에 하나가 제가 어디서 봤던 거더라. 트럼프의 아들 에릭 아니면은 그 트럼프 주니어 둘 중에 한 명이 특히 제이디 벤스의 굉장한 팬이 된 게 던 주니어가 팬이 된 게 오하이오주 그 상원의원 경선에 나왔을 때 그때 2022년에 그때 그 경선이 말 그대로 그 오픈 프라이머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무주 공산이었어요. 그래서 그 토론을 하는데 제이디 벤스 혼자 그때
대놓고 우크라이나가 지도 봤냐?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몇만 마일이 떨어져 있는데 거기다가 이 돈을 쓰냐? 내가 되면은 당장 뭐 법 발의해서 그 지원 끊고 그 돈으로 노조 지원하고 그러니까 워킹 클래스 지원하는 거 하겠다라는 거를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그 국제 질서에서의 고립주의, 개입주의보다는 고립주의 그거를 위해서 워킹 클래스한테 돈을 쓰는 거 뭐 이 여러 가지에 딱딱딱딱 들어맞았던 거예요. 심지어 제이디 벤스 본인이 베테랑이죠. 참전 군인이기도 하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해병대에 입대해서 이라크 전쟁에도 다녀온 베테랑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니까 트럼프 쪽에서 봤을 때 얘는 나의 어떤 이 마가 무브먼트를 이어받을 훌륭한 적절한 후계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뭐 정책으로 들어가 보면 저희가 오늘 얘기를 안 하겠지만 사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에 돈을 쓰는 게 자선 단체 돈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미국의 이해관계도 있고 유럽에서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개입을 하는 건데 그 트럼프로 대표되는 이제 마가 이제 파퓰리즘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이제 고려를 훨씬 덜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죠. 근데 사실 제이디 벤스가 또 전혀 뭐 아주 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돌이켜보면 당연히 얘를 뽑아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아무런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의 어떤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보수적이고 트럼프보다도. 미국 유권자들이 대부분이 이제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그거보다 훨씬 더 오른쪽에 있고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고 또 다른 이제 위험 요소는 뭐냐면 네. 이제 기사를 좀 봤더니 그래도 공화당 안에서 지금 돈을 많이 내는 후원자들은 다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트럼프 무브먼트, 마가 무브먼트는 이제 엔타이 비즈니스, 엔타이 코퍼레이션 뭔가 엘리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벤스를 굉장히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자유무역도 싫어하고. 네,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켄 그리핀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 있잖아요. 시타델 창업자. 그래서 그쵸. 하버드 이제 대학원도 이 사람이 돈을 주고 샀죠. 그래서 켄 그리핀이라든지 루퍼트 머독 이제 같은 경우가 정말 뭐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고 이제 켄 그리핀 같은 경우는 벤스 뽑으면 나는 공화당에 돈 안 되겠다. 그랬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멀독이 소유한 이제 대표적인 언론사가 월스트리트 저널이잖아요. 네. 저는 몰랐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더그 벌검을 부통령 후보로 해야 된다라고 그 편집국에서 에디토리얼에서 사설을 썼더라고요. 그랬구나. 왜냐하면 그 3명 부통령 후보 중에서는 더그 벌검이 그나마 가장 프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푸시를 했는데 트럼프는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나의 레거시, 내가 시작한 이런 무브먼트를 승계할 수 있는 최적임자는 이제 제이디 벤스라고 본 거죠. 그렇구나. 이게 또 돈과 관련해서 사실 켄 그리핀이나 머독이 당연히 그 공화당 그 후원자 중에 큰 손이긴 하겠지만 트럼프가 반대로 그 금전적으로 굉장히 좀 쪼들리는 상황이었잖아요. 그쵸. 그 뉴욕 민사법정에서 그 판결도 있었고 해서 그런데 대법원이 그 면책특권 판결을 내리면서 그게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사실 그 허시머니 트라이얼 입막음용 뒷돈 트라이얼의 최종 그 판결 선고도 유예됐고 지금 거의 모든 기소 사건들이 다 사실 중단된 그냥 상태죠. 중단되고 유야무야 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 그런 좀 자신감이랄까? 돈 문제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뭐 제이디 벤스를 뽑았을 때 일부 큰 손들이 그 저기 할 수 있겠지만 내가 볼 때는 이거는 그래도 해볼 만한 적이다. 그 다음에 나의 레거시를 이어받을 수 있는 그 홀더를 임명하는 게 더 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참 제이디 벤스가 그런 게 재밌는 게 그래서 리나칸 연방거래위원회가 하는 반독점 업무를 굉장히 극찬한 적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이런 기업들이 사실 워킹 클래스는 힘들게 뭐 이윤을 독점하고 있고 이런 게 문제인데 그래서 되게 극찬한 적이 있고 노조랑도 뭐 상당히 친한 편이고 당연히 근데 연설에서도 계속해서 working people, 맞습니다. working class 뭐 이게 뭐 노조에 가입돼 있든 아니든 우리는 다 뭐 환영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사실 트럼프 이후의 미국 정치가 민주당 공화당이 지금까지 대변해왔던 그런 세력들보다는 또 새로운 세력이 재편되는 이런 거를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민주당의 티켓이 어떻게 꾸려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공화당은 트럼프, 제이디 벤스로 딱 굳혀졌고
어쩌면은 2024년 대선 그 이후가 왜 저희가 리얼라이먼트라고 하죠. 어떤 지지 계층이 뭐 지역적으로 또는 어떤 그런 계층별, 뭐 집단별로 좀 이렇게 바뀌는 그런 그거의 시초가 될 수 있는 선거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몰라서 뉴욕타임즈 열어봤거든요. 뭐 있나요? 혹시 바이든 뭐 브레이킹 뉴스 있는지 어, 아직은 없네요. 그러니까 계속 저희가 지금 녹화하면서도 한 교수님이 한 10분, 20분에 한 번씩 뭐가 있나 하고 그 새로 고침을 하셨는데 아마 일단 금요일 오후는 이러니까 금요일 또 주말에 뭐를 발표할 것 같진 않고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어. 만약에 근데 주말이든 언제든 뭐를 발표하고 이거는 급하게 짧게라도 뭐 정리를 해서 전해드릴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은 저희가 오랜만에 라이브를 한번 해보죠. 유튜브 라이브를 하는 것도 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사실은 2024년 대선과 관련해서 그 대법원 판결이나 뭐 그 얘기도 좀 더 뒤에 붙여서 해볼까 했는데 그 얘기는 꼭 오늘이 아니어도 다음에라도 하면 되니까 그거는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일단 지금 7월부터 미국 대선 관련 이야기가 이렇게 할 이야기가 많을지 몰랐어요. 사실 너무 전해드릴 이야기가 많아서 그거를 최대한 요점만 짚어서 좀 전해드린다고 전해드렸는데 근데 저희가 뭐 자주 찾아뵙진 못해도 또 이 편집장님께서 프린스턴에서 온 편지로 네. 미국 정치 소식을 전하고 계시고 저도 이제 글을 종종 쓰실 거고 네, 계획이기 때문에 또 다음 주부터는 제가 다음 주나 늦어도 8월부터는 매일매일 뉴스를 요약해서 그래서 매일매일 짧게라도 그 편지 프린스턴에서 온 편지에 뉴스를 업데이트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그 구독해 주시고요. 서브스택 그 앱으로 구독해 주시면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고 이메일만 등록하셔도 이메일로 그 뉴스레터가 매일매일 뉴스가 갈 거고요. 제가 그 링크는 유튜브 또는 팟캐스트 그 페이지 아래 댓글에 올려놓도록 고정 댓글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뭐 정리하시죠. 네, 교수님 바쁘신데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희는 또 다음에 지금 뭐 시시각각 뭐 하도 뉴스가 많아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매체, 다양한 어떤 소식통, 다양한 어떤 전달 경로를 통해서 자주 앞으로 이제 선거 때까지 아메리카노 2024 더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방이 너무 더우니까 시원한 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